안녕하세요. 유형보호사 시험 막판. 자, 인권과 직업 윤리 지금 빠르게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과 직업 윤리 파트는 크게 노인의 인권 보호와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파트로 나뉘죠. 자, 그래서 노인의 인권 보호 파트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노인 학대겠죠.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파트에서는 이제 근로에 관한 보호, 안전보건에 관한 보호,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중 성희롱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빈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파트,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파트가 있었습니다. 자, 노인의 인권보호 파트에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시설 노인의 인권보호죠. 자, 그래서 입소 전, 계약, 생활, 퇴소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권리의 침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입소 전 단계에서는 어떤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가? 자, 시설 정보에 대해서 일단 노인이 입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 자기가 입소할지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정보, 운영 주체라든지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시설은 블로그,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네 번째,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를 요청할 때 정보 제공에 의해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 볼게요. 시설 노인 인권 보호에서 이제 계약의 단계예요. 아까는 그 입소 이용 전 단계였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또 제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노인이 스스로 계약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된다. 요 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예컨대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 내용과 그 비용, 본인 부담금 등이 있겠죠.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자, 우리가 시설에 입소하면 비급여 항목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죠. 뭐가 있습니까? 식비, 그리고 뭐 기저귀값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식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노인의 권리와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시설 생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한다. 자, 그 다음,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자, 그래서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상황과 그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사례 보실게요. 입소 이용 계약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죠. 상담 과정에서 시설장이 급여 비용에 대해서 얼버무려서 말하는 거예요. 한 50에서 150 사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50에서 150은 상당히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입소 계약 단계에서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노인이 그 의사로 입소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자원 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 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입소 이용 정원 초과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입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타 시설을 소개하는 등의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권리로서 입소 이용자들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입소 계약 시 당사자들은 시설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나누며 예컨대 이제 우리 어르신은 우리 아버지님은 당뇨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입소 이용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자, 그러면 사례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대상자가 입소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강제로 노인을 입소를 시켰다는 거죠. 강제로 노인을 입소시킨다. 자, 사례 2번. 중증 치매 대상자라는 사유로 입소를 거부당하고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안내를 부탁하였으나 시설장이 모른다고만 대답한다. 자, 이 경우 치매받는 권리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한 권리가 침해당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시설 안에서 어르신께서 생활을 하시겠죠. 생활 단계에서 침해받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첫 번째 거 볼게요.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래서 예컨대 그런 거죠. 어르신이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하시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혹은 와상 환자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에서는 매일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거동을 요하는 활동만을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인의 욕구가 지금 그 와상 환자의 욕구가 충족이 되겠습니까? 충족이 되지 않겠죠.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 지원 계획이나 돌봄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오늘 어르신이 많이 피곤한 거죠. 자, 많이 피곤해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무조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고 어르신을 강제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면 대상자가 입소를 하면서 짐을 개인 물품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근데 시설장이 개인 물품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 이때 침해받은 권리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시설장이 침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노인 개인 물품을 가져오는 경우 자, 이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랑 잘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노인의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 그래서 휠체어 이동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등의 환경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 다음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환기, 온도, 습도,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그리고 목욕, 의복 및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등을 화장실, 생활실, 욕실 등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시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시설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자라고, 바닥에서 이제 매트리스 깔고 자라고 한 거죠. 자,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지만 잠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라고 투덜거리신다는 거죠. 이때 이분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만 봐도 딱 아시겠죠?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입소 상담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한 경우 건강 상태와 치료 돌봄, 재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그런데 자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서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미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전화기 사용, 우편물 수발신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사례 보시면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와상 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휴대전화가 없는 대상자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생활하는 방에 별도의 전화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자, 이때 침해되는 권리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 단계 다시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보시면 침해 등을 사유로 인간의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자 시설장과 종사자예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곧 어르신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및 의료적 처치와 관련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예컨대 사례를 보시면 한 할아버지는 국회의원 자녀를 두었다며 여기저기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따귀로 때린대요. 그럼에도 동료 노인들은 또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참고 있대요. 요양보호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체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침해되는 권리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그 다음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보실게요. 바로 이어서 자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그 다음에 장애 등 신체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노인의 의사입니다. 자 오타가 있네요. 의사에 반하는 어떤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노인 학대죠. 자, 그 다음 어떤 이유로도 종사자가 노인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종사자의 노인 학대도 안 되고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면 한 할머니는 저 노인네는 자식들이 자주 오고 직원들한테 선물도 자주 하고 먹을 것도 자주 사와.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한테는 고분고분하게 한다고.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지라고 말했다. 자, 이때 침해되는 권리는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은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를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성이 있대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종사자 및 다른 생활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래서 이게 절박성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다. 묶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체성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성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구속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볼게요. 거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가 있대요. 배회 중에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된 경험이 있다. 어르신이 골절이 된 경험이 있네? 근데 이때 이후부터 이 어르신은 골절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 손과 발을 묶어 놓는데요. 자,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 경우 침해되는 권리는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7번째 볼게요. 개인적 선호와 건강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 급식, 그 다음에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기저귀가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해야 된대요.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기저귀를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존엄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에게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한다. 그 다음 업소 비용, 민업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례 1번 보겠습니다. 시설장이 가장 싼 파마약을 봉사자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께서 시설에서 파마만 하면 머리가 상한다고 화를 내신다.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낮아져 있죠. 가장 싼 파마 가격 기준에 의해서만 그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은 권리가 침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 착용을 거부하는 노인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킨다. 이것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다음 생활 단계. 자, 이때에는 생활 단계 중에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볼게요. 자, 시설 내 자발적인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하는 데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모임, 의사소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되게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은 사회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노인의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존중해준다.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 그래서 사례 보시면요. 대상자가 단풍 시즌 때 단풍 구경을 가고 싶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마땅히 도와달라고 하기 그런 거예요. 눈치가 보여. 그래서 단념했다. 그럼 자유로운 외출, 외박기에도 뭔가 이렇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아들이 뭔가 면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고 시설에서 대상자가 거부했다고 말한다. 이거는 노인이 뭡니까? 면회나 방문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생활 단계 3가지 더 남았네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해서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 물품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그냥 사물함 아니고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이라고 했습니다.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치 않는 이상 금전 및 물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가 있고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넘어가고 퇴소 단계에서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원 또는 퇴소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진짜 그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사유를 통보해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식들은 어르신의 의사는 묻지 않고
아무데나 이제 결정해가지고 전원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때 침해받은 권리는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본인 다음 거취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를 당한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학대가 또 시험에 항상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노인 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이 있다. 그리고 유기까지 있다. 자, 그래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요렇게 지금 7가지가 있어요. 볼게요. 자, 신체적 학대는 실제로 진짜 폭행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그 다음에 노인의 신체를 통제, 그 다음에 노동을 하게 한다. 그리고 또 뭡니까? 폭행을 하는데 뭔가 물건을 던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서적 학대는 접촉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걸 방해를 해요. 자, 그 다음 노인을 위협, 협박, 죽여버린다 이런 언어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노친네 이렇게 늙어가지고 늙어 빠져서 쓸모가 없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어르신이 지금 자녀가 3명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집으로 이제 보내는 결정을 할 때 어르신한테는 하나도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다르게 물리적인 어떤 가해는 없지만 충격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성적 학대. 자,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그 다음 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자, 그 다음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쓴다. 그리고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예컨대 연금 수급권 이런 것들을 연금 통장 가져가는 거죠.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그 다음 방임이 있습니다. 자,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의식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에요. 그러면은 식사를 제대로 뭐 챙겨가서 하실 수 없겠죠.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제공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까 경제적 학대는 뭐였습니까? 노인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면 방임은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부양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료 관련 요구가 있는 노인에게 예컨대 틀니를 해야 된다. 근데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거는 방임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뭐 반복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 스스로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방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기는 뭡니까? 의존적인 노인을 의도적으로 유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포함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자, 어르신이 치매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버렸네? 그러면은 잃어버리겠죠. 이것도 유기입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노인 학대 사례 한번 볼게요. 저녁 7시쯤 퇴근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으나 시어머니에 관심이 없는 며느리는 오후에 나간 시어머니의 귀가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빨리 어머니를 찾아오라는 남편의 성화에 집 밖으로 나간 며느리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죠.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지 보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공원에 홀로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며느리는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고 공함을 질렀다. 이거 뭡니까? 뭘까요? 자, 정서적 학대죠. 자, 그 다음 집으로 가는 길에도 걸음이 늦는다고 밀어 넘어뜨리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양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발길질하여 시어머니를 넘어뜨렸다라고 했죠. 자, 뭡니까? 신체적 학대. 자, 그 다음 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어머니께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있는 거야. 죽지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 라고 소리를 질렀다. 뭡니까? 정서적 학대예요. 자, 다음날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로 시어머니가 몽조 누워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방치하였다라고 했죠. 이건 뭡니까? 방임이죠. 본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방문한 작은 아들이 준 용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 지금 법적 권리자,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다. 뭡니까? 경제적 학대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는지 세수도 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갔다. 뭘까요? 자기방임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이런 이제 학대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기능들을 하는 기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그 다음에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자, 중앙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면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을 나가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그 다음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 다음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보급을 한다. 노인보호 전문 사업 관련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등 대자료를 제공한다. 그 다음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를 지원한다.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의 교육을 한다. 관련 기관 협력 체계의 구축을 하고 교류를 한다. 그 밖의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활동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뭡니까?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사례를 접수한다.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간다. 그 다음 피해 노인 및 노인 학대자에 대한 상담을 한다. 피해 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을 한다.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을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까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뭡니까?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을 교육을 했다면 여기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도 하고 그 다음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 사례 회의를 운영을 한다. 그 밖에 노인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다. 실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을 보호해보자. 자, 우리 지금까지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했죠.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중요해요. 그러면 법 테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세 가지를 크게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게 이 세 가지인데요. 자, 근로기준법은 뭡니까? 노동의 최저조건을 명시해놓은 법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 항목 예컨대 기본급, 기본시급, 연차, 주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되고 지금은 임금 명세서에도 이런 임금의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은 뭡니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요양보호사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혹 그냥 근로자들이 어제 소속돼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보장받아야 할 안전한 작업 환경과 보건 사항들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고, 산업재해보상법은 뭡니까? 과실 책임이 아니죠.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작업자들이 본인이 책임이 없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떠한 급여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이게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가 있어요.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결국 산재수급권을 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보험급여는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이제 일하면서 2년 전에 일하면서 손목 골절이 됐어요. 일하다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해야 할 수 있는지 모르고 혼자서 치료를 해 나가다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3년 혹은 5년까지 유효하니까. 자,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내가 뭡니까? 빚이 엄청 많은 거예요. 빚이. 그래서 신불이지만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뭡니까? 압류하거나 채권자들이 양도해서 나한테 일단 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성희롱이라는 게 또 큰 이슈가 있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인권 침해받는 경우가 성희롱이 있어요. 자, 언어적 행위 뭡니까? 말로 한다는 거죠. 말로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혹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자, 언어적 말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육체적 행위는 뭡니까? 직접 접촉을 하는 거죠. 입맞춤, 포옹 등 신체 접촉이 있다. 혹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다. 자, 그 다음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준다. 그 다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진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처 방안. 장기요양 기관장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한다. 제 생각은 일단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성희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업무 배치 등 불이익 조치는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성희롱을 지금 당했어요. 요양보호사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완전 와상환자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요양보호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불이익 조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직원들 사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 그리고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계속한다. 그러면은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두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결국엔 나중에는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요양보호사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래요. 그리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항상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라고 해요. 당연히 하겠죠. 아주 화가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요양보호사가 연락을 다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윤리의 원칙 한번 보실게요. 요양보호사는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왜냐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심지어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볼게요. 요양보호사는 인종, 성별, 성격, 종교 등의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요양보호사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한다. 그 다음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는다. 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 그래서 윤리적 태도 한번 보실게요.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뭡니까?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할머니한테 예컨대 목욕 의자를 이용해서 예컨대 휠체어가 필요 없는 노인이에요. 휠체어가 필요 없는 노인한테 복지용구 사라고 이제 계속 강요를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혹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그 다음 대상자의 기록 또는 직무 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하는 행위. 그 다음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부적으로 발설하는 행위. 그 다음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안됩니다. 요양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대요. 볼게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본인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정한다.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바로 보고하거나 신고한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이것도 꼭 한 문제씩 나오죠. 근데 이런 원칙들이 항상 나옵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상황.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환경은 뭡니까? 작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겠죠.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 미끄러지겠죠. 편편하지 않은 바닥, 매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물체가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 정비 수리가 되지 않은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 적절하지 않은 계단 높이,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이 있더라. 자,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이 이 친구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자, 허리가 아닌 다리,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무릎이랑 다리를 같이 펴야겠죠. 그 다음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말고, 이렇게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물체를 멀리 떨어뜨려가지고 들려고 하는 경우 허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 관리에서도 꼭 한 가지가 나오는데 다섯 개 중에 제가 4개만 가져왔어요. 볼게요.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이다. 그래서 2, 3주 이상의 기침을 동반하고 이때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니까 쓰던 물건은 같이 써도 된다는 거죠. 같이 물건 써도 된다. 그리고 결핵균은 햇빛에 엄청 약하대요. 햇빛에. 그래서 직사광선을 조이면 수분 내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등을 일광소독을 한다. 일광소독. 햇빛을 조여가지고 친구를 소독하자. 자, 그리고 독감은 자, 예방접종을 10에서 12월 사이에 받자. 10에서 12월 사이. 그 다음 독감은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대요. 5일입니다.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쉬어야 된다. 자, 결핵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일할 수 있죠. 근데 독감은
독감 증상이 생긴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쉬어야 된다. 왜?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근데 볼게요.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엄청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키는 병이에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때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에는 증상이 약하거나 되게 경미하더라도 2, 3일간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증상 회복 후에 최소 2, 3일간 또 음식 조리를 중단해야 된다. 아까 독감 인플루엔자는 며칠, 5일 동안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쉬라고 했어요. 근데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뭡니까? 2, 3일 동안 쉬고 2, 3일 동안은 음식 조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음 보실게요. 자, 같이 사는 동거인이나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옷 및 침구류를 10에서 20분간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뭐랑 연결이 됩니까? 뭐랑 연결이 되죠? 결핵. 결핵은 뭐라고 했어요?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같이 물건을 쓰는 거는 괜찮다라고 했죠. 근데 옹은 절대 같이 물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결핵균은 햇볕에 직사광선을 쬐가지고 죽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얘도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1편 장기요양보험 제도나 2편 인권과 직업윤리 두 개를 봐서 이제 장기요양 제도보험 파트는 거의 다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합격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